3월, 한겨울의 끝자락에서 들어오는 찬바람 속에서 나는 머리를 자르러 미용실에 갔다. 평소처럼 단골 미용실을 찾아놨지만 그날은 뭔가 불길한 기운이 단돌았다. 마치 뭔가 큰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들짐장단 같은 느낌이었다. 내가 앉은 자리는 평소와 다르게 조금 더 늦은 부석 자리였다. 그런 자리에 앉음이 더 예민하게 공기를 느낄 수 있었다.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날은 너무나도 이상했다. 미용실의 분위기는 언제나처럼 조용하고 아늑했지만 나는 모르게 머릿속에서 떠오른 괴담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이야기할 것들을 떠올리며 잠시 기운을 모으고 있을 때 나의 담당 미용사는 신지씨라는 26살의 남자였다. 그는 시원시원하고 털털한 성격으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매력이 있었다. 머리를 자르는 동안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신지씨, 혹시 이상한 체험 같은 거 해본 적 없어요? 내가 불쑥 물어봤다. 사실 나는 괴담을 좋아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수집하는 사람이라 그런 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그 질문에 신지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뭔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키키시원에 있는 글 신사, 아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신사는 상당히 유명한 신념 스팟으로 알려져 있었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던 장소였다. 그러나 나는 그 신사에 대해서 직접 경험한 바는 없었다. 신지 씨가 말을 이어갔다. 그 신사에는 저도 예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진짜 무서운 경험을 했었어요. 그는 이야기를 꺼내면서도 몸이 약간 떨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뭔가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신지 씨는 10년 전 고등학생 시절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때 저는 고등학교 친구 2명과 함께 그 신사에 갔어요. 친구 A와 B란요. 여름방학이 끝나는 9월의 어느 주말, 우리는 신념 숲안에 가자는 얘기가 나왔고 그곳이 바로 그 신사였어요. 그때 신지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고 친구들도 바깥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3명은 반에 오토바이를 타고 신사로 향했다. 하지만 그때는 그냥 무슨 할 일이 많아서 가는 것처럼 아무런 경계심 없이 출발했다고 한다. 우리는 도심을 벗어나 한참을 달렸어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달려서 도착했죠.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냥 조용한 분위기였어요. 아무것도 이상한 게 없었죠. 신지 씨가 말하는 그 신사는 산속에 위치해 있었다. 들어가기 전 그곳의 돌계단은 가파르고 길었다.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올라야 하는 곳이었기에 그들은 차례차례 계단을 올라갔다. 그리고 10분 정도 지나자 드디어 신사의 입구에 도달했다. 그러나 그때부터 조금씩 그들에게 불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우리는 신사에 도착했을 때 그저 무덤덤했어요. 유명한 신념 스팟이라 뭔가 큰 경험을 할 거라 기대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반을 조금 실망스러워하면서도 이게 나야, 라는 생각을 했죠. 셋은 서로의 지구를 공유하며 무언가 다른 경험을 하기를 원했다. 결국 A가 말했다. 혹시 각자 돌아다니면서 한 명씩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떨까? 그 말에 신지 씨와 D는 선우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셋은 각자 따로 돌아다니기로 했고 30분 후 다시 도리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신지 씨는 혼자 신사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가 경험한 것은 단순히 어두운 산속의 고요함과 전적을 넘어선 아주 강렬하고 무서운 느낌이었다. 그 순간 정말 공포감이 밀려왔어요. 바로등 하나 없이 주변은 어둡고 들리는 소리는 내 발소리뿐. 손전등이 뒷만이 내 미미한 빛이었죠.
그때부터 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기묘한 존재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순지 씨는 그 순간 발걸음이 점점 더 무거워졌고 가슴 속에서 뭔가가 조여오는 듯한 아따땀을 느꼈다고 했다. 마치 그 어두운 산 속에서 자꾸만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만 같다다. 순지 씨는 몸이 굳어버린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때 무언가가 내 뒤에서 선비켜졌어요. 내가 움직일 때마다 그 존재도 내게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죠.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돌아서서 손전등을 뒤쳤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그 순간 손전등이 꺼졌어요. 그 손전등이 꺼지자 순지 씨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차가운 공기가 그의 목을 감싸며 귓가에 어떤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신지 씨는 정신을 차리고 그 자리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가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순간 그 존재가 더욱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들었다. 도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에 더 빨리 걸었어요. 그리고 겨우 돌아와서 친구들과 만났죠.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그곳에는 그냥 공포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무언가가 있었단 걸. 신지 씨는 자신이 겪은 일이 너무 비현실적이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의 공포와 긴장은 확실히 그의 몸에 새겨졌습니다. 그는 그 밤을 떠나려고 했지만 발걸음이 무겁고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신지 씨는 그 심사에서 벌어진 일을 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그 심사에서 벌어진 일들이 그의 꿈에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신지 씨는 그 신사를 떠날 수 없었고 그곳에서의 기억은 점점 더 강하게 그의 정신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신지 씨는 그 당시 함께 갔던 친구 A와 길을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A는 신지 씨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너는 그곳에서 벗어난 줄 알았지?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그때 그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신지 씨는 A의 말에 혼란스러웠지만 그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B가 신지 씨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너희들 이제 끝이라. 너희들은 이미 그곳에 갇혔어. 그 신사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해. B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갑고 비인간적이었고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다른 냉혹한 것이었습니다. 신지 씨는 이 모든 일이 자신이 겪었던 신사에서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사건이 비현실적이라며 잊기 어려웠습니다. 그저 상상일 뿐이라며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마다 그는 꿈속에서 그 신사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때마다 그는 깨어날 때마다 찝찝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신지 씨는 그 신사와 관련된 기이한 사건들을 더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더 끌리게 되었고 결국 자신도 다시 그 신사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의 시도 끝에 그는 드디어 그 신사의 입구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억 속에 떠오른 그날의 경험을 되새기며 다시 한번 그곳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기이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고 신지 씨는 그때처럼 불안한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의 마음속에서 불안보다는 호기심이 더 커졌습니다. 그는 그곳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싶었고 그 진실을 찾아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신지 씨는 그 신사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점차 그곳의 얽힌 역사와 그 신사의 존재에 대해 더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지 씨는 그곳에 존재하는 신령이 단순한 신사가 아닌
과거에 많은 사람들을 시신시키며 불사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신령은 마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며 그들에게 괴로운 경험을 안겨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지 씨가 발견한 가장 큰 비밀은 그 신령이 사람들의 기억을 지배하며 그들이 겪었던 공포를 계속해서 재현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신지 씨는 그 신사에 한 번 갔을 때 이미 그곳의 저주에 걸렸고 그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그곳의 존재와 연결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신지 씨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뒤 한동안 그 신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신령과의 대결을 결심하고 다시 한번 그 신사에 발을 들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신지 씨는 그 신령이 자신의 앞에 나타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신사의 구석구석을 탐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령은 쉽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신지 씨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고 결국 그는 그 신령이 지키고 있는 곳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다른 차원으로 연결된 듯한 느낌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신지 씨는 그곳에서 마침내 그 신령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령은 신지 씨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나의 일부가 되었다.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그 순간 신지 씨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말로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신령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신지 씨는 더 이상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이제 신사의 저주 속에 묶여버렸고 그는 영원히 그곳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은 너무나도 평범해 보였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저와 신지 씨, 기는 모두 한적한 시골집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는 묘하게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이상할 것 없다고 생각했지만 서서히 그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짐사의 화장실 옆에서 물이 나오는 곳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방 안에서 주변을 살펴보았고 이곳에서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기랄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고 물이 흘러나오는 곳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급하게 근처에 있던 바가지로 물을 떠서 기이게 힘껏 뿌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추었고 기는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오르머리 경직된 채로 눈을 크게 뜨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그 상황을 볼 신지 씨와 저는 서둘러 그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습니다. 기는 양손을 올리고 부들부들 떨며 추워, 추워, 추워 라며 말을 뱉었고 그 목소리마저도 너무나도 비정상적이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차가운 기온에 얼어붙은 듯했고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겨우 일으켜 세우고 함께 돌계단을 내려가 오토바이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도달했을 때 길은 점차적으로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잠에서 깬 사람처럼 뭔가를 기억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그가 말한 것은 정말로 불가사의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신지 씨가 물었을 때 그는 어딘가 멍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전혀 기억이 없어. 그 말에 우리는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그는 그 순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무언가 다른 힘이 그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기는 그 집에서 무언가를 경험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우리는 더욱 두려움을 느끼며 그곳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기로 무서웠지만 그 집에서 머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신지 씨의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신지 씨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편의점에 들려 과자와 음료수를 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새벽 4시가 되자 우리는 모두 지쳐서 신지 씨의 방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잠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때쯤 우리는 비록 피곤했지만 웃으며 서로의 휴대폰을 길려 동영상을 찍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비는 조금씩 회복된 것처럼 보였고 우리는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편안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정말로 끝낼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오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모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신지 씨가 가장 먼저 일어났고 눈을 뜨며 일어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신지 씨는 다른 말로 이어갔습니다. 바다 없어. 나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바다? 집에 간 거 아니다. 신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는 기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던 약속을 떠올립니다. 그는 다시 한번 짐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신지 씨의 짐을 뒤져갔지만 아무리 찾아도 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 근처를 돌아다녔지만 그 어디에서도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9시가 다 되어가고 우리는 정말로 지쳐 있었습니다. 아무리 찾으려 해도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기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고요한 아침, 어느 순간 공터에서 이상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사람의 발걸음이 아니다. 마치 어떤 존재가 걸어오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발자국이 땅에 닿지 않는 듯 소리는 점점 커졌고 공기 중에 미세한 떨림을 일으키며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가 다가오자 몸이 굳어버린 채로 서로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때 그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모습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퀴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얼굴은 이미 생기조차 없이 천백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이상했던 점은 그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공기 중에 떠있는 듯한 밑진이었고 그와 눈이 마주친 순간 나는 그의 눈 속에서 진정한 공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눈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정말로 사람이 아니었고 그는 무언가 다른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입술이 살짝 열리고는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너희들은 이미 다 알게 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고요하게 울려 퍼졌고 우리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가 바로 그곳에 서서 서서히 우리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뛰지 않도록 완전히 멈춰버린 듯했고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신지 씨와 나는 띠 집까지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던 중 문이 열리면서 띠 엄마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조금 담담한 듯 보였고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죄송한데요. 기가 집에 안 왔어요. 라고 묻자 띠의 엄마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젯밤에 나나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고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띠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에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신지 씨는 급히 파출소로 가자고 했고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우리는 경찰에게 기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경찰은 일단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뭐 했는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등의 질문을 받았고 우리는 그날 밤의 모든 일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박력 시험을 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끼가 이상해졌어요. 점점 기운이 빠지고 혼란스러워 보였죠. 결국 그곳에서 떠나야 했고 그때부터 끼는 점점 더 이상한 상태가 되어갔습니다. 우리는 그때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신지 씨는 우리가 겪은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말했다. 그리고 예인의 집으로 갔을 때 우리가 잠들 사이 빈을 사라졌어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경찰에게 털어놓았지만 경찰관은 여전히 믿지 않는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너희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냐? 경찰관은 신지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신지 씨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기가 사라졌어요. 그러나 경찰관은 신지 씨의 말을 믿지 않았고 너희는 그냥 놀고 싶었던 거지. 그런 일이 없었을 거야. 라며 그녀를 꾸짖었습니다. 그 말에 신지 씨는 점점 더 위축되었고 나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답답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분명 우리가 겪은 일은 허구가 아닌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더 이상 이 길을 듣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때 경찰관이 갑자기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이젠 더 이상 농담이 아니다. 내가 진짜 말하는 거라면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 그의 목소리는 간악적이었고 우리는 그 말에 더욱 무겁고 어두운 기분을 느꼈습니다. 신지 씨는 다시 한번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진짜로 기가 사라졌다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여전히 믿지 않았고 더욱 강하게 대담을 요구했습니다. 거짓말 치지 말고 정확히 말해. 어젯밤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그때 나는 갑자기 그날 밤의 장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집에서 느꼈던 기분, 그 공포와 불안감이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그 집에서 무언가 잘못됐음을 직감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비는 분명히 어떤 짐에 의해 사라졌고 그게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지만 그 상황을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몸서리 쳤습니다. 경찰은 우리의 말을 믿지 않으려 했고 우리는 계속해서 고압적인 태도를 느끼며 그 자리에서 압박을 받았습니다. 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경찰관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 집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했지? 그런데 그 집이 어딘가?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우리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집에서 일어난 일을 경찰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그 집에 대해 설명하는 것조차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기가 사라질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고 그것은 분명히 어떤 더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여전히 믿지 않았고 우리의 이 길을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려 했습니다. 그때 다른 경찰관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우리가 겪은 일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는 내가 너희 이 길을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실종 사건이 아니다. 더 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에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찰이 우리 말을 믿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너무도 놀라웠고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할래? 그때 이미 그녀는 죽어 있어서 경찰이 말하자 신지 씨는 갑자기 놀라며 몸을 움찔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신지 씨는 다만한 듯 물었다. 경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신고를 받고 나서 당연히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신사세전 근처에서 금이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 말에 신지 씨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때 분명히 살아 있었어요. 신지 씨는 필사적으로 경찰에게 말했다. 경찰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는 다시 조용히 말을 이었다. 사망 추정 시간은 새벽 4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신지 씨가 봤던 그 사람이 이미 죽었던 거죠. 신지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갑자기 머리가 띵하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때 내가 본 건 대체 누구였던 거지? 신지 씨는 혼란스러워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신지 씨의 기억 속에는 분명히 그 사람이 살아 있었다. 웃고 떠들며 함께 있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은 그 사람이 죽었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신지 씨는 믿을 수 없었다.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 사람과 함께 있었어요. 신지 씨는 경찰에게 필사적으로 주장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그 사람은 분명히 살아 있었어요. 신지 씨는 간신히 말했다. 그러던 중 신지 씨는 갑자기 자신의 휴대폰을 떠올렸다. 맞다. 제 휴대폰에 그 사람이 찍혀 있었던 동영상이 있어요. 신지 씨는 그 순간 마음속에서 희망의 불씨가 피어났다. 그 동영상만 있으면 모든 것이 밝혀질 거라 생각했다. 급히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게 보여주었다. 경찰은 동영상을 보며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동영상 속에서 신지 씨와 그 사람은 함께 웃고 떠들고 있었다. 하지만 점점 기이한 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동영상 속에서 분명히 존재해야 했지만 그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신지 씨는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화면 속의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그 사람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곳에서 떠들고 웃고 있는 듯한 모습만이 나타났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신지 씨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손은 떨리고 마음은 급격히 어지러워졌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경찰들은 잠시 동안 동영상을 다시 보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너희들 진짜 거짓말하는 거지? 경찰은 불신의 눈초리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드라마 신지 씨는 계속해서 동영상을 재생하겠다고 말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보세요. 신지 씨는 떨리는 손으로 동영상을 다시 시작했다. 그 동영상 속에서 그 사람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자리에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갑자기 덕시계가 나타나 있었다. 그 시계는 원래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어야 했지만 지금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었다. 시계의 바늘은 시계 방향과 반대로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경찰은 잠시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다. 이게 뭐지? 경찰은 조금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동영상 이상하네요. 휴대폰 좀 줘보세요. 경찰은 신지 씨의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신지 씨는 충격을 받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은 이미 밤이 늦어져서 경찰은 일단 조서를 작성하고 신지 씨와 그들의 친구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 다음 날 신지 씨는 다시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다. 전날의 일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자 신지 씨는 다시 경찰서로 향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분위기였다. 경찰관들은 전날과는 조금 다른 태도로 신지 씨를 맞이했다. 그들은 신지 씨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다. 어제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들의 태도가 전보다 부드러워진 것 같다. 신지 씨는 조금 긴장된 모습으로 경찰관이 앉을 자리에 앉았다. 어제 동영상에서 이상한 점을 봤어요. 벽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신지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왜 그곳에 없었는지 설명할 수 없어요. 경찰은 조금 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우리가 다시 조사해 본 결과 그곳에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기 이상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건 뭔가 이상해요. 뭔가 잘못됐어요. 신지 씨는 내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그때까지도 그 사람을 잊을 수 없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살아있었고 그들이 본 건 분명히 그 사람이어야 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람은 죽었다고 주장하는 경찰의 말에 신지 씨는 계속해서 혼란스러워졌다. 그럼 그 사람은 대체 어디에 있던 거죠? 신지 씨는 경찰에게 물었다. 경찰은 잠시 침묵을 지킨 후 대답했다. 우리는 그 사람의 흔적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이후 신지 씨는 경찰관들과 함께 현장에 다시 방문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조용히 느껴졌다. 신지 씨는 그곳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지 잘 몰랐다. 하지만 그 순간 불현듯 어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바람은 빠르게 지나다녀 신지 씨의 머리카락을 휘날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뒤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이건 뭔가 이상해요. 신지 씨는 미세한 떨림을 느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때 갑자기 신지 씨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 사람 다시 살아났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신지 씨는 손을 떨며 전화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경찰도 마찬가지로 당황스러워하며 다가왔다. 그들이 도달한 곳은 바로 신지 씨가 본 그곳이었다. 안 되었습니다. 그가 말한 순간 목소리는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정말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그 심사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냐? 그는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묻는 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아무리 반복된 이야기라도 그에게는 뭔가 불가사의한 느낌이 있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가 이야기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 그의 이야기가 끝난 후 경찰관은 잠시 침묵을 깨며 말했다. 알겠다. 너희들의 진술은 여기서 끝내겠다. 일단 사건의 사인은 나왔다. 사망 추정 시간은 새벽 4시였고 예상 흔적은 전혀 없었다. 토킹을 당한 흔적은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신체에는 멍이나 상처 없이 깔끔했다. 그리고 심장은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경찰관은 진지한 얼굴로 계속 말했다. 그래서 신지 씨가 폭행을 했다는 증거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확인한 CCTV에서는 너희들이 그 편의점에 갔던 건 확인했다. 경찰관은 잠시 멈추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것이다. 너희가 그곳에서 대화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지만 신지 씨는 그 영상에 전혀 나오지 않았다. 마치 신지 씨는 그곳에 없었던 것처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너희와 A와 대화하는 모습은 분명히 담겨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마치 내가 보지 못한 어떤 것이 나를 따라오는 느낌이었다. 신지 씨와 A가 대화했던 장면이 분명히 그 영상에 담겨 있었고 그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게 느껴졌다. 왜냐하면 신지 씨는 그 순간 분명히 그곳에 있지 않았고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고 나와 신지 씨는 경찰서에서 풀려났다. 하지만 신지 씨는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었다. 그게 사실일 리가 없다. 어떻게 A가 죽을 수 있단 말인가. 그는 계속해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와 함께 아침까지 있었고 우리가 나눈 대화도 아직 심심한데 그가 죽었다니 믿기지가 않았다. 그 후 시간이 흘렀고 신지 씨는 그 사건을 잊으려 애썼다. 하지만 정확히 2년 후 그나 다시 연락을 취한 날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신지 씨는 조용히 나에게 말했다. 이상한 일이 생겼다. 일주일 전부터 내 오른쪽 무릎에 이상한 멍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의 말에 나는 놀랐다. 그 멍은 어떤 모양이었어? 내가 묻자 신지 씨는 대답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사람의 손 모양이었다. 그 손이 나를 잡고 있는 것 같다. 그의 말을 들은 순간 나도 이상한 기호를 느꼈다. 마치 그 멍이 그저 상처가 아니라 무언가 살아있는 존재의 흔적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내내 그 순간을 떨칠 수 없었다. 그 멍이 단순한 사고나 부상이 아니라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신지 씨는 그 일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고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라. 나도 그냥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다. 그렇게 우리는 전화를 끊었고 그날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날 이후 신지 씨에게 일어난 일은 그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악몽이 되었다. 며칠 뒤 신지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갑자기 그의 차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며 크게 지직했다. 그는 오른쪽 다리를 크게 다쳤고 결국 다리는 절단되어야만 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의 몸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오른쪽 다리는 이제 인위적으로 대체되어 있었다. 이건 신지 씨는 고통에 시달리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건 분명히 이와 관련된 것다. 그는 직감적으로 그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가 사고를 당한 후 며칠 뒤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신지 씨는 또 다른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쳤다. 이번에는 오른쪽 팔까지 거의 부서졌고 그의 몸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신지 씨는 혼란스러워하며 말했다. 이건 분명히 신사의 저주 같은 것이다. 예의의 연원이 나를 쫓고 있는 거야. 그 생각에 그는 가슴속에서 차가운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신지 씨는 그 사건 이후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느꼈다. 그는 과거의 사건을 되돌아보며 그저 우연이나 사고가 아닌 어떤 영적인 존재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그것이 그를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는 결코 그때의 일들을 잊을 수 없었다. 그 이야기 이후 신지 씨는 슬픈 표정으로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마치 그 순간 과거의 짙은 상처가 다시 드러나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키리키 씨, 저는 가끔 고향에 가는데요. 죽은 띠의 도노님에게 여전히 살인자라는 소리를 들어요. 자신을 잃은 도노님의 고통은 당연히 알지만 그리 너무 괴로워서 매번 고향에 갈 때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더욱 차가워지는 것 같아요. 신지 씨는 그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운 채로 고백했다. 그 당시 그가 느꼈을 두려움과 죄책감이 느껴졌고 그 말에 숨겨진 무거운 단점이 전해졌다. 내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건넸다. 그건 정말 힘든 일이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괴로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그만큼의 아픔을 겪고 있는 거니까요. 신지 씨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말을 이어갔다. 맞아요. 고백하자면 저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어요. 20살까지는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누구에게 말할 수 없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점점 마음이 안정되면서 그때의 이상한 경험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의 말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그가 말하는 이상한 경험은 단순한 사고나 기억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초자연적인 요소가 그를 따라왔던 것이다. 신지 씨는 차라리 그 경험들을 털어놓으면서라도 마음속의 괴로움을 풀고 싶어 했던 것 같다. 그 순간 나는 그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도 내내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가 말하는 그 이상한 경험이 무엇일지, 그가 겪은 그 무언가나 무엇이었는지를 나는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다. 바로 그날, 그는 자신이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을 직시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 이상한 경험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고, 그것이 그의 마음을 잠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마다 그 이상한 것이 내 옆에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신지 씨는 손을 떨며 말을 이었다. 그 무언가가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지켜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것이 사람의 형태로 보일 때도 있었고 그저 현주 없이 공기 중에 떠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도 있었죠. 그 이상한 경험은 그냥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를 압도했다. 그의 눈빛은 점점 더 흐릿해졌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리는 소리가 섞였다. 그가 겪은 경험은 단순히 공포의 일화가 아니라 그를 따라다니며 계속해서 그의 정신을 잠식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증거였다. 나는 그의 말에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이상한 것이 무엇인 것 같아요? 그의 사람이라면 그의 왜 너를 따라다니고 있는 걸까요? 신지 씨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그게 바로 예이였을까요? 아니면 그날 밤에 내가 본 그 그림자, 그 무언가가 나를 찾아온 걸까요? 그의 말에는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가 말하는 그 이상한 경험이 단순히 그의 상상이 아닌 실제로 그에게 무언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가 말한 그림자는 분명히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그가 겪은 일련의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과연 그가 말하는 그림자는 무엇이었을까? 나는 그 질문을 떠올리며 그의 말을 끊지 않고 계속 듣기로 했다. 그 후 신지 씨는 몇 달 동안 그 경험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다시 말을 꺼내기 시작한 때는 그가 경험한 일이 하나의 큰 전환점을 맞이했을 때였다. 그날 신지 씨는 잠을 자고 있었고 갑자기 그 이상한 것이 그의 방에 나타났다. 그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방 안에는 그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 그림자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응시하고 있었고 신지 씨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그 그림자를 피하려 했지만 그 그림자는 그를 쫓아왔다. 그때부터 그는 계속해서 그 그림자의 쫓기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